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드리긴 했었지만 또 한번 소개드리면 30년 가까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이시고요. 2019년부터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은 이제 자산배분 전략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배분의 기본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예. 결국 매크로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추세적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적절한 주식 비중 또는 투자의 채권 비중 또는 원자재 비중 아니면 현금 통화 부동산 네. 등등을 분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매크로 모델들을 돌리고 있고요. 네. 특히 주식 쪽으로 돌리는 것은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돌리고 있고 또 립 모델이라는 걸 돌리고 있고요. 이게 모델도 좀 많습니다만 가장 자산 배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디에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투자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다른 직장에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잘만 자산 배분을 하시면 연평균 수익률 8%를 낼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흐름 쭉 보시면서 이제 다양한 자산군에 어떻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주인데요. 이 올해 이제 약세장 거치면서 테크주들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 이제 테크주에 미국 테크주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쪽으로 자산 배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국 테크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테크를 질문하셨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IT 25%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두 개를 더 하시면 3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테크 비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낮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 뭐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메타 요즘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죠.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외에도 반도체 중에서 AMD, 뭐 엔비디아 뭐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술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보통 기술주 중에서도 그냥 기술주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성장이 굉장히 빠른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캐시우드. 근데 그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은 때는. 그래서 그런 종목 말고 성장이 이미 있는데 그게 실적과 이미 벌써 연결이 되는 그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대형 기술주죠.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또 밸류에이션이 가시화가 되는 거죠. 또 애플이 중국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 보면은 다시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뭐 등등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기술주와 IT 비중은 10% 25% 이렇게 해서 35% 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여기 안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주 쪽 비중은 한 전체적으로 한 35% 요걸 계속 유지해 가자. 이런 말씀이네요. 네. 최근에 근데 올해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 또 그 급등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된 에너지하고 원자재 쪽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올인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또 보다 보니까 6월달 들어서 또 이 에너지 쪽 가격이 또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 원자재 쪽에 대한 비중 이건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길이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에너지 관련 쪽, 고유 에너지, 특히 석유 관련 쪽 이런 쪽의 투자가 지난 1년 반 동안은 수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 전 5년 최악이었습니다. 예. 5년 내내 많이 빠졌으니까 사, 많이 빠졌으니까 사 이랬다가 계속 망했어요. 폭망을 했어요. 네. 그거를 5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5월까지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예, 그 업종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근데 이제 또 한순간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처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원자재 자체의 투자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자재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가에 대한 투자죠. 예를 들어서 뭐 금에 대한 투자, 뭐 은에 대한 투자, 뭐 아니면 뭐 카퍼, 그러니까 구리 뭐 등등 이런 원자재 투자를 할 때는요. 작년 2020년에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요? 네. 마이너스 3 그런 때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걸릴 경우에는 그냥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유가의 적정 가치가 아무리 70불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120불까지 갔잖아요. 130불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2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70불이 적정 가치다. 빠질 때는 3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레버리지가 거의 뭐 몇백 배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 직접 투자는 더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그죠? 원자재를 가지고 뭐 철강을 생산한다든지 뭐 저기 리튬을 가지고 뭐 배터리를 만드는다든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피오 원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상품을 만들면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판매를 해요. 이런 노트북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그 노트북에 있는 원가가 도대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냐? 얼마일까요? 보통은 10% 안 돼요. 그러면 저희도 투자 비중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저희는 원자재 관련된 비중은 고유 에너지 플러스 원자재는 전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저희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천연가스나 고유 에너지를 5%, 그다음에 또 피오 원자재를 5%, 요 정도로 해서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보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은 또 20% 정도 좀 배분 비중을 좀 하고 계세요. 요게 에너지 쪽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좀 꽤 배분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는 또 다른 품목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는 이제 로 머티리얼 코스트죠. 그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얘기해서 원자재 가격,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는 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전력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에너지의 소비량이 높아지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운용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생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내기 위해서 수학적인
걸 풀어야 되면 이게 혼자서 하기 안 되고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 네.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면 전력 소비량이 확 올라가는 거죠. 또 앞으로 이제 뭐 화성으로 간다. 네. 그럼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계속 AI를 이용해서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게 뭐냐? 당연히 에너지 관련이다. 그 관련된 종목이다. 근데 그것을 고유 에너지와 이 고유 에너지 쪽으로 가면 그거는 요즘에 탄소 배출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전체 에너지 비중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25%에서 30% 정도 들고 가는 건 괜찮다. 그러면 고유 에너지 5%를 빼면 나머지 20% 정도는 뭘로 가져가야 될까 했었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질 거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자. 그게 신재생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등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한 20% 정도를 배분하자. 뭐 이런 말씀이군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아까 좀 금, 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금이나 이런 가상자산 이런 쪽 대체 자산 쪽의 비중은 얼마나 드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확 떨어져 버렸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 자산 비중을 약 한 5% 정도 들고 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금과 은과 가상화폐 요 세 개가 색깔이 좀 틀린데 사실은 다 대체 자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체 자산을 언제 투자를 하냐면요. 유동성이 확 늘어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1 증가율이라고 하죠. M5 증가율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 그 M5겠죠. 그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의 가치가 10%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관련돼서 대체 자산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M1 증가율, M2 증가율 요런 걸 가지고 보통 대체 자산 비중을 저희는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M2 증가율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거의 25%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체 자산 비중을 20%, 30%, 25%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M2 증가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면 대체 자산을 5% 정도만 들고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되냐? 금을 들고 가야 되냐, 은을 들고 가야 되냐, 가상화폐를 들고 가야 되냐 했었을 때 저는 은은 그냥 제외시키고 그냥 금이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들고 갈 거고요. 근데 금은 어떨 때 들고 가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성장률이 낮으면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금을 그때는 많이 들고 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성장률이 괜찮으면 이때는 가상화폐. 왜냐하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가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고 쓴다고 하면 결국 성장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가상화폐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좀 만들어 가고 계시는군요. 또 이제 자산 배분하다 보면 이제 국가별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좀 중국 시장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을 좀 더 많이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근처에 또 미중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감안하면 중국 비중을 좀 높이기에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결국 철저하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려봅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국가별로도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걸 돌려봐요. 그래서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와 관련된 지수를 뽑아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 큰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글로벌 전체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약 한 79.7%가 나와요. 그러니까 80%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비중이 약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8대2. 8대2.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8대2 전략을 시킵니다. 보통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때는 그러면 선진국 비중을 60%만 가져가고 신흥국을 40% 가져가느냐. 어떤 때는 그러면 신흥국 비중을 거의 0 가져가고 선진국을 100% 가져가느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결국 달러 강세와 약세로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이 달러가 계속 강세예요. 달러 강세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8대2 전략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80, 신흥국 20. 그래서 아무리 중국을 좋게 보더라 하더라도 전체의 신흥국 투자 비중을 20% 이상은 넘기지는 않아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중국이 지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숫자를 보시면 지금 다들 모든 국가들이 지금 긴축한다고 난리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죠. 네. 여기에 최근에 나온 M2 증가율이 11.5%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5% 정도 된다고 했죠.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 결국은 M2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의 어떤 유동성이 더 풍부하고 이쪽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 달러의 초강세의 시나리오가 계속 가면 큰일 나고요. 이제 이 108 정도까지 오면 달러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뭐 전 세계 어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7월 27일 이후에는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여전히 8대2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비중을 뭐 중국만 들고 간다면 신흥국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자산 리밸런싱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약세장이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그쪽에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좀 늘려간다 뭐 해서 이제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약세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마켓 뉴트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켓 뉴트럴이라는 것은 시장 방향성에 상관이 없이 종목을 잘 골라놓고 또는 일정 부분 헤징을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센스 모델링을 돌릴 때 보통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 요때 이하일 때만 이 방향성 투자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안 좋은 점수가 마이너스 6점이고 최고로 좋은 점수가 플러스 6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마이너스 3점 또는 플러스 3점 요때 있는 구간에는 방향성 투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요 사이에 있으면 방향성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투자 금액의 절반은 헤징을 한다. 인버스를 활용을 해서 헤징을 한다.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마음이 그렇게 하면 너무 투자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3배짜리 인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들고 있는데 100을 다 롱이에요. 뭐 ETF를 들고 있고 종목을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100만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시장 빠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5%를 덜어요. 그럼 75%가 남죠. 그러면 그 정도 덜 수준 있잖아요. 현금 25% 들고 가는 거. 근데 시장 방향성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75% 들고 있으면 75%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25%만 가지고 요 25%를 헤징을 하는 걸로 쓰는데 그거를 3배 인버스를 사면 75% 들고죠. 그러면 롱 75, 쇼트 75. 그러면 이제 마켓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마켓의 헤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델타 전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수익이 나냐? 시장 방향성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냐? 그 75% 들고 계신 게 인덱스 대비해서 25% 3배를 레버리지했으니까 훨씬 더 초과 수익이 아까 뭐라 그랬죠? 11%포인트 정도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인플레이션 높을 때 가격 전가 가능한 종목을 골라놓으면 그 초과 수익률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11% 곱하기 0.75 정도의 수익이 나죠.
그러면 한 8% 나겠죠. 그게 바로 결국 자산 배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경기 침체로 갔느냐 했었을 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 전략을 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캡 바운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약세장 안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장 아래 중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나고 생각하든지 지금 타이밍은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수익률 20% 많게는 40%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헤징은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글로벌 자산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 예.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럴 때일수록 종목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조언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